오늘의 사건 파헤. 전후에 목을 베어야 했던 늙은 장군의 눈물. 추리 포인트 1. 1624년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도성을 함락시킨 반란군의 선봉자는 누구? 2. 수만 관군보다 먼저 그를 잡기 위해 나선 결사대의 수자는? 3. 밀양의 흙먼지 속 서로의 심장을 겨눈 32년 전후의 마지막 승부는? 지금 시작합니다. 1624년 음력 1월 평안도 영변. 이괄은 이곳에서 북방을 지키는 1만 2천의 정예군과 항회 13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도착합니다. 이괄의 외아들 이전을 영모 혐의로 압송하라는 명을 가지고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영모의 단서는 찾지 못했으나 이괄의 아들 이전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했다. 증거도 없이 아들을 잡아가겠다는 것, 이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죄로 아들이 죽으면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멸족, 그것이 영모죄의 끝이니까요. 증거도 없이 아들을 끌고 가겠다니, 반정 때 누가 선도에 서서 창의문을 부쉈는지, 누가 광해를 끌어내렸는지 모두들 진실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어. 2등 공신인 것도 참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도 참았는데 이젠 내 아들까지 끌고 가겠다니. 장군, 왔는가 하지? 금부도사가 와 있습니다. 아드님을 데려가겠다고. 아지, 자네는 왜 나를 따르나? 장군은 저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30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장군뿐이었습니다. 저는 칼입니다, 장군. 칼은 자신을 쥐어주는 손을 따릅니다. 장군의 손이 저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아들을 영모로 압송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문을 멸족하겠다고 결정한 거지. 아들을 내주고 역적으로 몰려 무릎 꿇고 죽느니 차라리 칼을 들고 죽겠다. 아지, 보내주겠다. 어서 떠나. 내 곁을 지킨다면 자네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장군, 저는 이 땅에서 언제나 이방인입니다. 역적이 되든 공신이 되든 조선은 저를 항회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를 형제라 불러준 사람 곁에서 죽겠습니다. 가시죠, 장군. 금부도사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갑시다. 조선이 장군을 버렸다면 우리가 조선을 뒤집으면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되지 않겠지. 그래도 무릎 꿇고 죽지는 않겠다. 자네와 함께라면 적어도 비겁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1624년 음력 1월 22일 이괄은 금구도사의 목을 베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봉에 서아지가 이끄는 항회 130명이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칼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죽기보다 서서 죽겠다는 선택.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란군은 빠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 신교에서 처음으로 관군과 맞닥뜨립니다. 이 전투에서 서아지는 비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외인. 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30명만 나와 함께 간다. 측면으로 돌아 적장을 노릴 것이다. 서아지는 30명의 항을만 이끌고 측면을 돌아 관군 지휘부를 급습했습니다. 관군 선봉장 박영선은 사로잡혀 죽고 관군은 대패했습니다. 이후 마탄 전투에서도 서아지의 항해대는 선봉에 섰습니다. 황해도 방어사 이중로, 우방어사 이성부가 전사했습니다. 비외, 관군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20회, 반란군이 영변에서 한양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반란군이 도성을 함락시킨 순간, 인조는 공주로 도망쳤고 이괄은 흠안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무렵 대구 우롱미,
김충선은 52세의 나이로 비로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자식들, 그리고 우록 김씨라는 가문. 그러나 북쪽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 평온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대감마님,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임금께서 공주로 피난하셨습니다. 반란군의 선봉은 누구더냐? 그것이 항외들이랍니다. 비외라 불리는 자가 이끌고 있다 합니다. 비외, 서하지. 결국 그 길을 택했구나. 대감,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30년 전 함께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역적이 되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역도들의 선봉에 항외 130명이 서 있다고 합니다. 부인, 민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시 외놈들은 믿을 수 없다. 항해들은 모두 역적의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따르는 항해들의 자식들도 모두 의심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합니다. 그를, 서하지를 내 손으로 잡아야 해요. 항해가 반란의 선봉에 섰다면 항해가 그 반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남을 우리 자식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습니다.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인, 30년 전 나는 이 땅에서 김충선이 되었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충선은 42명의 병사만 모았습니다. 항외 25명, 조총수 17명, 52세의 노장이 이끄는 고작 42명의 부대. 왜 42명뿐이었을까요? 더 모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 그는 일부러 적게 모은 것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가면 그것은 조선이 서하지를 죽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항해들만 데리고 가면 그것은 항해가 함해를 벌한 것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편을 쳐다내야만 나머지 항해들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조선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항해들을 위한 김충선의 계산이었다고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란군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음력 2월 11일, 안현, 훗날 무학제라 불릴 그 고개에서 관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항외 선봉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전황이 어떤가?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떻지? 항해 부대는 거의 전멸했고 나머지 병력도 300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구나. 아재, 자네 부상을 입었군. 괜찮으니 염려 마시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장군도 저도 알고 시작한 일 아닙니까?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을. 처음부터 제게 손패는 상관없었습니다. 장군이 결정하면 그저 따르는 것. 그것이 저의 소명이 따름입니다. 미안하구나. 승산 없는 일에 자네를 끌어들였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선택한 길이고 한점 후회도 없습니다. 자네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는군. 가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이괄은 자신의 부하에게 죽습니다. 기익헌과 이수백,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잔든 이괄의 목을 베었습니다. 아들 이전도 함께 죽었습니다. 반란을 함께 일으킨 동료들의 배신, 그것이 이괄의 최후였습니다. 서하지는 그 현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싸운 동료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주군의 목을 베었다는 것을. 장군의 목을 베다니. 목숨이 아까워서 주군을 팔아먹은 놈들. 역겹구나. 장군.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돌아가자. 32년 전 떠나온 그곳으로. 아니, 보러 갈 수 있을 리 없지. 그래도 괜찮다. 적어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죽고 싶구나. 그곳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지. 김충선. 그 사람이라면 나의 마지막을 함께할 만하니까. 서아지는 살아남은 항해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동네, 바다 건너 고향으로 가는 게. 그러나 저는 그가 정말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러 간 것은 아닐까요? 동료들의 배신에 죽은 이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보다는 자신이 인정하는 또 한 명의 무인에게 자신의 결말을 맡기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하지, 여기가 끝이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32년 전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의 땅을 밟았는데 결국 여기서 끝나는군요. 이괄 장군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소. 죽임당하셨습니다. 목숨이 아까워 주군을 배신한 역겨운 놈들에게 이제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나를 형제라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처음 왔던 그 바다를 건너서.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 항해가 반란의 선봉에 섰으니 항해가 그 반란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남을 항해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소. 부정할 수 없구려. 당신은 항상 그랬지요. 늘 전체를 바라보고 몇 수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 순간을, 바로 지금을 살아내고 싶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김충선이 될 수 있었고 나는 늘 항해의 서하지일 수밖에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고 이게 나의 선택이었으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인으로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죄인으로 압송당해 형장에서 목이 잘리기는 싫습니다. 칼을 들고 서서 죽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알겠소, 서하지. 그 언젠가 전장에서 자네가 했던 말이 기억나오. 당신이 머리가 되면 나는 칼이 되겠다고. 자네는 끝까지 칼이었소. 다만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 아니요, 아닙니다. 나를 쥐었던 손은 최고의 손이었습니다. 이괄 장군은 나를 형제라 불러주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김충선. 이제 끝내봅시다. 30년 묵은 인연을 바로 이곳에서. 당신 손에 죽으니 나쁘지 않군. 서하지, 미안하오. 미안할 것 없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오. 당신의 길도 옳았소. 나의 길도 틀리지 않았소. 다만 다른 길이었을 뿐이오. 기록은 전합니다. 김충선이 밀양에서 서하지를 참수하였다. 이공으로 조정에서 사패지를 내렸다. 기록은 또 전합니다. 김충선은 그 상을 받지 않았다고. 사패지도 포상도 모두 거절하고 수어청 둔전으로 쓰라고 반납했다고. 그는 벼슬도 상금도 노비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감히 추측해봅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벤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라고. 어쩌면 그는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벗을 잃은 거라고. 김충선은 대구 우롱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호를 지었습니다. 모하당, 하를 그리워하는 집. 하는 무슨 뜻일까요? 중국의 고대 왕조, 문명과 예의의 상징.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모하당을 중화 문명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일본어로 하는 나스입니다. 나스는 여름이라는 뜻이지만 일본의 문화적 정서적 맥락에서는 어떤 감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리움, 고향, 과거의 기억. 어쩌면 김충선은 조선의 충심으로 살면서도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직접 말할 수는 없었기에 여름이라는 글자 속에 몰래 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1642년, 김충선은 72세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대구 우롱리에 살고 있고 녹동사원에는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아지의 기록은 역적으로 참수되었다는 몇 줄뿐입니다. 역사는 한 명을 충신으로 한 명을 역적으로 갈랐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전쟁을 치르고 같은 땅에서 등을 맡긴 두 사람. 한 명은 미래를 택했고 한 명은 의리를 택했습니다. 누가 옳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고 둘 다 자신의 신념대로 죽었다는 그 사실뿐.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진정한 무인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단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설록의 수사팀에 합류하세요.